네 번째 지정 토론자는 공주시 보건소장이신 김대식 소장님이십니다. 간단히 소개해 올리면 현재 공주시 보건소장으로 재직 중이시면서 공주 지역의 전염병 예방 관리 및 정신건강 서비스 등 공공보건의료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 토론하실 제목은 코로나19와 보건소의 역할입니다. 소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방금 소개받은 공주시 보건소장 김대식입니다. 먼저 제가 앞에 계신 이 교수님이나 원장님들처럼 이렇게 경험도 없고 많이 해본 것도 없는데 이렇게 지정 토론자로 이렇게 지정해 주셔서 공주병원 이종국 원장님이야 관계자분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작년 2월달에 이제 공주시 보건소장으로 부임을 하게 됐는데요. 그 전까지는 이제 개인 의원을 한다든지 다른 병원에 있다든지 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사실 청년 시절부터 공공보건의료 분야로 오고자 했었는데 주변에 여러 가지 상황이나 만류로 이제서야 이제 오게 됐는데 작년에 이제 보건소장 올 때까지만 해도 보건소가 올해 코로나처럼 이런 거 터지지 않고 잘 몰랐어요. 이렇게 터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를.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작년에 왠지 모르게 그 감염병 고위 정책 관리자 교육이 있었어요. 5월 달부터 12월까지 하는. 그래서 그 한양대학교 최보율 교수님이 이렇게 주재하시는 교장 선생님으로 주재하시는 그 교육을 싹 다 받고 연말에 이제 크리스마스니 이게 재미나게 잘 이렇게 가고 있는데 12월 31일 날 밤에 그러니까 1월 1일 되기 직전에 포털 감염병 되는 포털에서 중국 그때 이제 우한 폐렴이라고 그렇게 됐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했다는 이 문자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심 속으로 중국이고 폐렴이니까 하고 생각했는데 저 급기야 우리나라에도 1월 20일에 질병관리본부에서 한 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그 이후로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막 난리 났었죠. 그렇게 되면서 바램은 물론 그 전에 작년에 내 교육 참 받길 너무 잘했다. 그 교수님한테 정말 감사하다. 아마 이 방송 나중에 혹시 보시면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작년에 이런 교육 안 받고 다른 거 건강 신나게 이런 거 받았으면 물론 저 혼자 교육 안 받았다고 그래서 코로나 안 터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힘드네요. 물론 아직 1년 넘은 건 아니지만 길다 보니까 저만 힘든 게 아니라 관계되는 모든 의료진들이나 공무원들이 다 힘든데 아무튼 상황이 이렇게 길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변화도 생긴 것 같습니다. 삶의 변화도 있고 또 어떤 개인 행동의 변화도 있고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언젠간 이것도 우리가 이겨내든지 극복하든지 지나가겠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보건소에서 방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루하시고 저기 하실까봐 좀 빨리 진행을 달려보겠습니다. 발생 현황입니다. 일단 공주시에서는 공주시 보건소에서 집계된 확진 환자는 총 8명입니다. 현재까지. 물론 이 확진 넘버링, 그러니까 숫자 매기는 게 최초인지 보건소라서 지금 몇 분이 더 계시지만 이건 타 지역으로 지금 확진이 잡혔고 몇 명이 남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기는 환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대한 안 생기게 하지만 나왔을 때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하고 대처를 하냐가 더 중요한데 현재도 검사가 많을 때는 100건이 넘고 적을 때는 한 30건 정도로 들쭉날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까지 총 검사는 8,000건 이상을 했고요. 상담도 한 4,000건쯤 그렇게 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건 이런 거는 그냥 참고 자료로 보시고 그래서 처음에 이 코로나가 왔을 때 확진 환자가 처음에 생겼을 때 이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매뉴얼대로 공주시 보건소에서는 방역 대책반을 운영하게 돼 있어요. 시 보건소에서는 일단 대책반을 보건소 내부로 이렇게 운영을 해서 가던 중에 이제 1월 31일 경에 조금 더 상황이 안 좋다는 판단하에 공주시청 자체에서 코로나19 재대본이죠. 재난 대응 본부를 구성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교육받을 때 이건 어느 한 기관에서 어느 한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민간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 가운데 재대본이 구성되기 전날 관내 일단 의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 약사회 이렇게 해서 그 회장님들하고 총무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간담회를 해서 우리 협조적으로 이런 상황이 있으면 서로 도와가며 가자, 이런 간담회 회의를 먼저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게 교육, 그러니까 학생들이라든지 또 굉장히 고생해 주시는 소방이라든지 경찰,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문화 가족이라든지 노동계라든지 뭐 관광계 여러 가지 있죠. 이런 유관기관 회의도 대구 그 확진자가 많이 생겼을 때부로 시작해서 같이 거의 정례 회의하다시피 이렇게 좀 이 확진 기운이 가라앉을 때까지는 그렇게 해서 많은 어떤 건의가 오고 가고 많은 정책을 우리가 쓸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원장님들 계시고 또 의료원도 계시고 한데, 물론 직접 환자를 보는 이런 의료기관 이 야전이죠. 진짜 무섭죠. 근데 보건소는 제1선입니다. 일단 이 사람이 걸렸나 안 걸렸나 모르고 일단 다 완전무장하고 검체하고 선별진료하고 하는 제1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제가 느낀 게 보건소에서 이걸 걸러내주지 않으면, 즉 선별진료, 지금 우리는 이제 의료원하고 공주는 보건소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 먼저 잡아주지 않으면 이건 어떻게 해볼 수도 없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선별진료는 지금도 꾸준히 의료원과 같이 뭐 휴일도 없고 추석도 없고 꾸준히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제 요양병원이 위험하다 해서 요양병원의 그 종사자들에 대한 전수검사까지도 이제 많이 했죠. 그래서 고위험시설 요양병원 종사자 전수검사도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 우리 공주 시내는 전부 다 음성으로 나왔고 지금도 신규 종사자에 대해서는 꾸준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그 2월 달부터는 시 재난대책본부실에서 재난대책본부장인 시장님이 우리 일제소득의 날을 한번 운영해 보자. 그래서 매주 수요일 2시부터 했는데 뭐 지금 이제 10시 하죠. 그래서 한 1시간가량 산성시장이나 이쪽 시내 뭐 신관동 이런 데 돌아가면서 옮겨가면서 각 국별로 같이 보건소하고 협조해서 홍보하고 캠페인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물론 막 들통 메고 막 소독도 막 하고 막 이런 게 다 중요한 줄 알고 했는데, 지금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개인 위생, 개인 뭐 방역 지침 지키는 거, 이런 거. 지금 뭐냐면은 그냥 가만히 있기보다는 이런 활동을, 이런 홍보 활동을 함으로써 시민들이 경각심이 완전히 해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며, 이거 아울러서 이제 대개 이제 시군에서 전통시장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전통시장에서는 이제 공주 같으면 16에 1일하고 6일 산성시장이고 3일하고 8일이 유구시장인데 4번 더 해가지고 같이 똑같이 홍보를 보건소 주관으로 지속적으로 지금까지도 해오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건의사항도 나오고 한 게, 임산부라든지 그 암 환자분들이라든지 또는 취약계층 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최소 우리 처음에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이 사람들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오기도 불편하고 또 임산부가 마스크 산다고 돌아다니는 것도 또 그런 것 같아서, 이것도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마스크하고 여러 가지 이제 홍보 물품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 이제 고국에 준해서 이제 최근 많이 나오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먹고 마시고 하는 이런 식당들 있지 않습니까? 이 식당 또한 우리가 뭐 물론 식당에 무슨 뭐를 한다고 해서 코로나가 완벽하게 예방되고 어차피 먹을 때는 마스크 벗으니까 안 되는 거지만, 이 기회에 우리가 이런 식당 문화, 음식, 위생도 한 번 더 점검해서 앞으로는 더 청결하고 위생적인 그런 개념으로 나가면 또 다른 어떤 감염병이나 이런 거는 또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이런 생각에서 지금 안심식당도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보건소나 의료원이나 의료진들 많이 고생하신다고 여기저기서 많이 격려해 주셨어요. 뭐 대한적십자 봉사회라든지 뭐 희망브릿지 전국 재구협회라든지 한의사협회, 또 어떤 약품 회사 애텀이라든지 뭐 한 5, 60개의 그런 기관 업소에서 많은 격려를 해주셔서 저희 직원들이 많이 위로가 됐다는 이런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드립니다. 또한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의료기관이라든지 영업장 등의 어떤 손실이 왔지 않습니까? 이런 손실에 대해서도 지난 7월부터는 그 파악을 해가지고 이런 손실에 대한 보상도 시와 보건소에서 보상 대책도 마련해서 해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이런 거는 이전까지 보건소가
쭉 코로나 이후로 사태 이후로 쭉 해 왔는데요. 결국은 제가 이제 와서 보건소장을 하면서 이 감염병 사태를 보니까 중요한 거는 이런 대량 뭐 잠깐의 조금의 소규모의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대량은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정부의 그러니까 중앙의 어떤 큰 지침입니다. 이 지침이 물론 우리가 이 코로나가 두려운 이유가 모르기 때문에 두렵거든요. 이게 뭔지도 전염력은 어떻게 되는지 이게 걸리면은 중증도는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될 건지 왜냐하면 예방 접종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는 이 상황에서는 적을 모르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침도 여러 차례 많이 바뀌어서 지금 몇 판까지 나왔나 모를 정도로 지금 바뀌었는데 어차피 큰 골자는 똑같지 않습니까? 잠깐 바뀌는 거지. 그래서 이 중앙의 지침이 빨리 만들어져서 내려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 이제 공주시 같으면 딱 시군이 다 256개 시군이 비슷하죠. 시군입니다. 만약에 확진자가 생긴다든지 접촉자가 생겼다든지 할 때는 제일 좋은 것은 가장 빨리 나가서 가장 그 포위하는 거죠. 폴리스 라인 딱 쳐서 접촉자 찾아내고 소독할 거 소독하고 이걸 빨리 해야 되는데 이번 코로나 같으면 초창기에는 이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빨리 나가서 이걸 역학 조사라고 하죠.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도에서는 역학 조사관 파견할 테니 기다려라. 마음대로 하지 말고 기다려라. 이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완화가 돼가지고 굉장히 수월하게 훨씬 빨리 처음보다는 초기 대응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역학 조사권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뭐 물론 9월 달부터는 각 지자체 보건소에 역학 조사 그 교육을 시켜서 이제 역학 조사관을 10만 명당 1명 이상으로 둘 수 있게 해 줬다고 하는데 이제 되면 이제 내년부터나 이제 이런 게 될 것 같아서 그나마 참 좋은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고요. 요거에 따라서 이제 지자체 보건소는 보건소 혼자만은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보건소 혼자 이런 사태를 막아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전 시청이 또 유관 기관이 달라붙어서 각자 협조해주고 서로 지원해주고 그럴 때 이게 막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 공주시도 보건소가 이제 뭐 방역대책본부지만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 실과별로 협업부서를 지정해가지고 정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주시니까 지금 뭐 하나 정책이 딱 떨어진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잘 움직여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크게 엄청난 사고 없이 지금 잘 유지해오고 있다는 이런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는 관에서 할 일이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시민의식입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요새 가장 많이 이렇게 전화로 받는 민원이 이제 심지어 저한테까지도 막 민원을 하시거든요. 공개를 하면 이제 공개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침대로 하면 그 지침 가지고는 부족한데 왜 거기까지밖에 안 해가지고 왜 이걸 불투명하게 하느냐 이런 민원을 제일 많이 받아요. 근데 지침대로만 하면 그렇게 받을 수도 있어요. 이해됩니다. 근데 그 반대의 민원이 있어요. 왜 공개를 해가지고 얼굴 다 이름 다 알게 돼가지고 나는 이제 다시는 내 고향 못 온다 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막 거꾸로의 이런 민원 전화도 상당수 받습니다. 제가 몇 통 받을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은 더 많이 받겠죠. 뭐 한 사건 가지고 뭐 50통까지도 뭐 받았다고 하니까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이 물론 방역 지침, 호흡기 질환 같으면 호흡기 감염병 같으면 마스크하고 손 닦기죠. 메르스 때도 그랬듯이 철저하게 지켜주시면 되는데 이거 말고 이제는 민관이 따로 없습니다. 서로 협조해서 나가되 걸리고 싶어 확진된 사람 없지 않습니까? 또 걸렸던 그 장소 보건소에서 또는 방역본부에서 아주 철저하게 소독해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걸 믿고 또 그 확진이 된 환자 아닙니까? 환자에 대한 그 환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아까도 어떤 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낙인이란 거 있지 않습니까? 낙인 찍지 말고 해야 되는 어떤 이런 성숙한 어떤 국민의식까지도 우리가 이제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볼 때는 이런 국가적인 대형 사고가 일어나면 중앙이다, 도다, 시군이다, 민이다, 관이다 따지지 말고 전부 달라붙어서 내가 지켜야 될 거, 내가 해야 될 일 해 나가면서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거기에 따른 모든 정책이 펼쳐지고 또 국민들께서는 그러니까 정부, 관의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믿어주시고 따라주시면 더 큰 사고를
더 큰 문제로 발전되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대식 소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에서 아주 보건소가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역할 하시고 치료 예방에서 아주 고생을 하고 계신 김대식 보건소장 힘내시라고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프로그램의 마지막 지정 토론자이십니다. 오늘까지 사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을 하시는 홍정익 과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정익 과장님은 정말 그동안 저희 정신건강 정책에서도 또 이런 코로나19 정신질환자 대책에서도 큰 역할을 중대본에서도 하시고 지금 정신과에서 큰 역할을 그동안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마지막 하실 지정 토론은 정신병원 내 감염병 집단 발생 시 대응 방안과 과제입니다.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 잘 발제와 토론을 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그 포럼을 하면서 제가 이제 느낀 점은 각 영역과 위치에서 모두들 고충이 있었고 변화에 적응하느라고 몸부림쳤고 다 그런 소중한 극복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포럼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공유가 되고 서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서 또 한편 고생스러운 것들이 좀 치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공공의료를 얘기하지만 공공 영역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많이 힘들었고 다들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지금 이제 8개월, 9개월 지나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대응하는 데 있어서 좀 적응이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모두의 첫 번째 발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의료와 공공의료체가 중요합니다. 이게가 중요한 이유는 결국은 민간이 하기 힘든 시장 실패 영역을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못하는 일은 다 공공이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공이 그 역할을 못할 때는 결국 민간과 갈등이 유발되기도 하고요, 비난을 받기도 하고 공공이 또 그 역할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민간과의 갈등뿐만 아니라 또 그 내부 종사자들 간에 또 그 협력이 의료진과 다 종사자들 간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처음 당하는 일이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결국 이거를 극복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면 결국은 처음에는 조금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웠다고 하더라도 미션을 결국 공유하면서 또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결국 소통이 그 기관별로 소중한 그 극복의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립병원이라고 해서 또는 공공병원이라 해서 위에서 상명하달식의 그 명령으로는 절대 임무가 수행될 수는 없습니다. 다 자발적인 동참이 있었고 우리가 무너지면 더 이상 갈 데가 없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이 원장님이야 종사자들 지금 지역에서 일하시는 부소장님이야 직원들까지 모두 다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그나마 K방역이라는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신의료 영역에서도 똑같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감염병 대응은 확진자가 생기면 격리 치료를 하고 노출자가 생기면 격리 관찰을 하는 그런 대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흡기 감염병이 조금 더 까다로운 면이 있고 수인성이나 접촉 감염이 되는 것은 조금 더 그보다 덜 하긴 한데 그런 원칙하에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정신병원에 처음 집단 발병을 경험하면서 다른 병원의 양상이나 다른 이제 단체 학교라든지 그런 어떤 시설이라든지와 좀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게 몇 가지를 좀 정리해 보면 규모가 너무 컸어요. 이게 생기면 대규모입니다. 청도 대남이 100명이 넘었고 미주병원도 똑같이 거의 한 180명 가까이 생겼었습니다. 또 거기다가 환자들이 중증에 너무 쉽게 빠지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게 신체 상태가 많이 안 좋았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규모가 크고 신체 상태가 안 좋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게 정신병원의 특징일 수도 있는데
감염 관리에 대단히 취약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다가 감염병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확진자를 다른 병원에 보내서 격리 치료받게 하고 노출자도 격리 관찰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시설이 없었습니다. 보낼 데가 없어서 너무너무 대응이 힘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아직도 그 부분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확진자들은 치료 시설을 많이 확충을 하였지만 노출자들은 격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정신병원이 정신질환만 진료할 수 있다는 것도 상당히 좀 특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다른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집단 발병이 생기고 그게도 똑같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인 그 진료 기반이 내과나 신경과 기반이 좀 있다 보니까 감염병 대응 미션을 좀 수행하기가 좀 수월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이 뭐 더 투입되거나 뭐 그럴 필요 없고 여기는 정신병원은 결국은 정신과 진료를 해야 되는 의료진과 내과적인 신체 질환을 진료해야 되는 의료진이 같이 참여를 해야 돼서 인력 소요가 굉장히 많이 요구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두 번째 발제에서 상세하게 또 설명을 드렸고 뭐 대안까지도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중언하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시설, 인력 이런 것들이 확충이 돼야 되겠다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격리 시설이 있어야 되고 치료할 의료진이 확충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시설을 확충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운영 지원 체계도 같이 갖추어져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결국 중앙정부 지자체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부분을 이제 결론을 내면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홍준익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정신병원 내 감염병 발생 시의 대응 방안에 정말 과제 또 종합적으로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정말 보건복지부 떠나시면서 내일 질병관리청으로 옮기시는데 앞으로 큰 역할 더 해주시기 바라면서 그동안 많이 수고하신 걸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